자,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세기를 다뤘는데 지난 시간까지 꽤 오랫동안 다뤘죠. 갑자기 확 건너뜁니다. 이제 14세기? 15세기 꽈트로첸토 15세기, 16세기를 다룰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가 1517년이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16세기 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을 예비한 시대가 이제 15세기죠. 그러니까 1400년대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활동한 게 이 시기인데요. 여기 보면 군주론이 1532년에 나왔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1532년, 로마사 논고가 153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군주론을 쓴 건 1517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출간이 안 되고 나중에 책이 나와서 32년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로마서 논고보다 늦게 쓴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1517년, 그러니까 거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요 비슷한 시기에 마키아벨리와 루터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세기 초의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느냐, 그게 이제 뭐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다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탄생 또는 부활, 재생 뭐 이런 뜻입니다. 네상스, 이게 이제 뭐 불어로 탄생을 뜻하고, 리는 뭐 다시 반복되는 거죠. 이거 영환이가 올라가서 이거 살짝 뽑아볼래? 아예 하나를 빼버려도 되고, 살짝만 빼서 그냥 깜빡거리지만 않게 해도 되고. 살짝 빼야 돼. 그렇지. 튕겨 나올 것 같으면 아예 빼버려도 되는데, 빼버려. 알죠? 오. 아이고. 자, 그런데 제가 되게 버겁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가 20세기에 공부를 해서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들이 20세기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심지어 후반에서도 이제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르네상스라고 하면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도 르네상스는 뭐 14세기, 15세기 유럽에서 인문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쩌고 저쩌고, 미켈란젤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전 세계, 특히 이제 북반구의 부자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돈 버는 데에만 몰두하지 않고 과학기술도 개발하고 공부도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이야 취직하기 위한 공부 외에 딴 거 할 시간이 없겠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기 뭐 여러 가지 딴 자기 관심사에 눈을 돌리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 얘기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땅 파고 무슨 고대 유물을 발굴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공사를 할 때마다 곳곳에서 유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옛날에 안 팠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왜 안 팠을까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일단 다 덮고 그냥 그 위에다가 막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철거하고 새로 뭘 지으려고 파보니까 막 유물들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거기에 뭐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아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찾고 발굴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뭐 딴 거 못 짓게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지식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버겁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인문주의인데요. 이걸 이제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문주의를 뭔가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른바 중세가 되게 기독교 세계였고 그래서 신중심의 세상이었고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신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우린 다 죄인이고 우리는 그냥 잘난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잘 해야만 천당 갈 수 있는 존재고 여차하면 지옥에 빠질지 모르니까 막 무서워 이런 존재로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조금만 벗어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문주의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뭔가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의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기독교가 이른바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이 4세기, 5세기 즈음이니까 그 전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1000년 만에 다시 리버스, 부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 전이 뭔가 되게 암울하고 종교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고 뭔가 어둡다. 중세 1000년의 암흑시대라고 하는 가정을 할 때에만 이 시기에 등장한 어떤 현상을 되게 놀라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놀라운 눈으로 보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냐? 19세기, 20세기의 현대인들의 시각인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되게 이제 엄청난 발전의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아주 못 살던 시대에서 이제 지금 엄청 잘 살게 된 첨단 시대, 달나라에 내딛게 된 시대에 온 거고, 그리고 매우 무지몽매하던 시대에서 이제 엄청 똑똑해졌고, 뭐 기대수명도 낮던 시대에 이제 엄청나게 오래 살게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른바 근대화론, 모더나이제이션 티오리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가 계속해서 모더나이즈, 점점점 현대화, 근대화해서 먼저 발전한 나라가 있고 발전 중인 나라가 있고 아직도 저발전된 나라가 있고 이런 식의 직선적인 역사 도식을 가지고 세상을 봤어요. 바로 그 현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런 현대적인 삶의 출발이 어디냐 해서 16세기, 17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에 자연과학적 세계관이 등장하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생각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와서 마침내 무슨 프랑스 혁명이 어떻고 또는 무슨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시대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흐름이 마침내 1987년에 6월 항쟁으로 분출되고 마침내 뭐 무슨 촛불 항쟁으로 분출되고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인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직선적인 역사 발전 도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원이 17세기 서구 서유럽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 시각으로 좀 더 가보니까 14, 15세기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적 운동이 있었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학문적인 역량이 더 발전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그런 식의 고전고대 클래시컬 안티퀴티. 여러분들 뭐 안틱 스타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가짜죠. 근데 어쨌든 고대 그리스나 로마도 기독교가 도입되기 전의 이제 로마 제국 이제 로마 시대 이제 이 시기를 이제 고전고대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에 대한 관심이나 그 시대에 대한 연구가 이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미 12세기에도 있었고 심지어 8세기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중세 1000년 동안 그저 성경책만 읽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이른바 고전고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교도 문화인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는 말하자면 예수 탄생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 전의 문화는 예수를 모르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어떤 기독교 정통의 시각에서 보면 이단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세에는 그런 걸 연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법한데 의외로 12세기, 8세기 이런 때에도 어떤 왕조에서 그런 문헌들을 정리하거나 번역하거나 수집하거나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즘은 뭐 카롤린거 르네상스가 어떻고 뭐 어떤 12세기 르네상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4세기, 15세기의 르네상스를 오히려 세 번째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몰라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또 뭘 찾아내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핵심은 고전 고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전 고대의 핵심은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식의 종교관념이 아직 없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고전 고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핵심은 신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신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유일신, 초월적 신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신이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인간한테 막 복수도 하고 또는 뭐 장난도 치고 신끼리도 싸우고 신끼리 막 불륜도 저지르고. 그럼 뭐냐면 신이라는 어떤 인물은 등장하지만 존재가 등장하지만 인간의 성정을 투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랑의 뭐 신, 무슨 신, 온갖 이름을 가진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신이 등장하더라도 사실상 주인공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어떤 속성, 이성적 속성도 있지만 정서적, 감정적, 뭐 이런 열정적인 것들을 다 그 안에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정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유교를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유교가 어떤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현세를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결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고 지금 여기서 하는 어떤 우리의 모든 활동이나 행동은 단지 저 내세를 위한 수단적 가치만 가진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교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거나 뭐 아니면 어떤 왕 임금과의 관계에서 어떻고 또는 형제 간의 관계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삼강오륜이 됐건 뭐건 간에 그런 가르침들이 그걸 지켜야 나중에 영원히 산다거나 그걸 지키면 천당 가고 그걸 안 지키면 지옥 간다거나 이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당연히 그런 도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외의 다른 이제 그 시공간에서는 상당히 현세적인 것들을 가르쳐 왔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아테네의 시민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스토리들 이런 것들도 다 현세적인 것이지 무슨 천당 가려고 하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등장 이후에는 스토리가 약간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 현세에서의 삶은 어디까지나 내세와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게 돼요.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설계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 사람인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한 사람이 로마 시대의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 미국의 파운딩 파더, 나라를 세운 아버지들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국부라고 부르죠. 그것처럼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를 세운 아버지 중에 한 사람으로 이런 아우구스티누스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교회 교리를 완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신의 왕국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이 있다. 근데 이 지상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극적, 긍정적 가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이 그런 어떤 소극적 의미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이 있는 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닌데, 다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이 세상에서 안전, 평화, 질서를 위해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이 현재 국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사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는 신인데, 다만 이 황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당 가기 전까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단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 뭐 별거 아닌데,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건데, 다만 우리가 천국당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 몇십 년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으면 그건 죄예요. 자살은 기독교에서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는 동안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사람은 신이 임명한 어떤 공무원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냥 충성하면 되지 그 이상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특히 종교적으로 복종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고전 고대와 이른바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이 중세의 세계관 차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된 담론, 주류 담론, 그러니까 공식적인 오피셜한 담론은 바로 이런 거지만, 그런데 그 기저에 끊임없이 인문주의적인 전통이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8세기에도 12세기에도 그리고 14세기, 15세기에도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제 기독교는 이 현세에 대해서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세와 관련된 적극적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정치를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른바 정치학을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치학을 배우려면 일반 대학에 가서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을 배워야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과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왜? 신학과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이런 현세의 국가 질서에 대해 연구하지도 않고 관심이 있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아요. 기독교 성경에 뭐 각 나라들에 대한 얘기는 있죠. 뭐 이러면 멸망한다. 신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했다. 바빌론의 사람들이 뭐 포로로 끌려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모세가 가서 구해오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건 정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통치자가 됐어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정치적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정치적 지혜가 나오나요? 그런 부족 시절에 그런 지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일종의 비밀 학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대놓고서 그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누대로 내려오는 어떤 통치자들끼리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비법인 거죠, 비법.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교육은 안 받아. 그래서 도대체 남녀가 만나서 뭘 어떻게 될지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 그런데 암묵적으로 대충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뭐 이런 노하우가 있어.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조선이 패망한 이유를 유교에다 탓을 다 돌리고 싶죠. 그리고 탓을 돌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교가 이른바 통치술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적국이 한 포를 앞세워가지고 빵빵빵 막 대포 쏘면서 문 열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왕이 왕다워야 되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우면은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갖고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교를 그러니까 노노맹자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뭔가 정치학, 국제정치학 또는 뭐 이런 현실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선거에 나온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실물 경제를 잘 안다 그러죠. 그런 거 모른다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뒤늦게 실학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우리도 알고 보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도 실학이 있었는데 이 꼴통 보수주의자들이 이른바 이런 실학 전통을 자꾸 억누르고 가로막아서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었는데 근대화를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나왔죠. 자, 유교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 있어요. 유교는 한 번도 그런 허무맹랑한 공허한 주장을 한 적 없다. 사실상 뭐 조선시대 내내 통치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왕에게 가르쳤고 왕에게 이른바 경연이라고 들어봤어요? 경연? 네.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경연을 했어요. 사극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공부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왕이 이제 니들은 공부하냐? 그러면서 그래 한번 붙어보자. 주제는 이거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끼리 막 논쟁 붙이기도 하고 왕과 신하가 같이 디베이팅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으냐 얘기하죠. 그럼 물론 거기에서는 약간 이상주의적 주장도 있고 현실주의적 주장도 있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자, 다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 봅시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중세의 기독교 사회에서 통치자들은 공식적으로는 마치 유교가 왕이 왕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뭐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가정하듯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백성들을 참된 신자로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통치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왕 같으면 대놓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쭉 전해 내려오는 노하우를 그냥 전수받으면서 그냥 아름아름으로 할지 몰라요. 자, 이제 이 시기에 14, 15세기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개 이제 12세기부터 시작되는 스토리인데요. 이른바 이 중세 때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럽에서. 부족장? 중세 유럽에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사, 기사, 쌈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시아는 그보다는 문치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문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문관 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문관도 문무 겸비를 하지만 어쨌거나 글을 모르고선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고대부터.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실 권력자들은 까막눈이었어요. 그래서 글을 써야 되는 일은 다 그냥 비서를 고용해서 하면 됐고 자기들은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쌈 잘하는 사람이 이제 대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먹으로 힘으로 지배를 하던 시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죠. 이제 어디에 있을까요? 자, 유럽에 가보면 다 이렇게 산에 성곽이 있어요. 성곽.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관광지를 가요. 어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성이 있고 다른 건 시장이 있어요. 이른바 플라츠 또는 마켓 이런 장터는 다 평지에 있고요. 밑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그리고 권력자들은 어디에 있냐면 업타운에 있어요. 산에. 그러니까 프라하에 가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오스트리아가 됐건 어디 갔든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왕국의 성은 평지에 있지만 중세의 왕국은 다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 가려면 거기 올라가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면 오, 경치 좋네.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뭐 이런 중세 도시들은 다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이 주변에 이렇게 물골을 트죠. 그러니까 해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함부로 이렇게 못 건너오게, 만약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쇠사슬 같은 거 올려갖고 줄 타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드나들 때 이렇게 그 보초가 딱 보고 너 누구냐? 그래서 뭐 왕한테 뭐 전가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문을 내려주죠. 그러면 이게 다리가 돼서 따가닥따가닥따가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나오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굳이 물웅덩이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안팎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중세의 성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일반 백성들은 평지에 살죠.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에 이제 평소에는 숨어서 이제 안전을 이제 보장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싸워야 할 일이 생기면 이제 자기의 측근들한테 연락을 해서 결합을 해서 독수리 오용제처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바탕 붙고 승자를 가린 다음에 다시 자기가 이겼으면 이제 권한을 딱 이제 빼앗고 다시 또 들어와서 쉬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이 평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세금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깡패들이 어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보호세를 명목으로 돈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만 이것을 장기적인 계약 관계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받는 게 이제 근대 국가로 가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은 깡패들이 시장 상인들한테 돈 뜯는 거하고 비슷한데, 다만 이걸 합법화하고 합리화하고 규칙화해 놓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서 뭘 하든 여러분들 다 세금 먼저 떼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 가져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합리성을 믿으니까 계속 세금을 내고, 옛날에는 그것을 거의 주기적으로 다시 막 계약을 체결하고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주 매끄러운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업의 공간이에요.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거죠. 되게 이 상업 도시들이 어디에서 발달하냐면 교통의 요충지, 이렇게 길이 마주치는 곳에 장이 서요. 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도시. 그래서 교차로니까 여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판 다음에 다시 또 흩어지죠. 그래서 이 안은 바로 이렇게 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 또 거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이게 다운타운이고 이게 업타운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미국 같은 곳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권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으면 베버리힐스 같은 이런 업타운에 가서 살고 싶죠.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벌려면 다 다운타운에 나와서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를 해야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걸 꼬뮌이라고 불러요. 프랑스에서는 꼬뮌, 이탈리아어로는 꼬무네, 뭐 커뮤니티,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에는 평등한 사람들, 그러니까 상인들은 서로 위아래가 없잖아요. 신분이 없고, 귀족들은 다 이런 데 있는 거고, 농민들은 어딘가에서 농사 짓고 있고,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인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뒤에 가선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원형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간이 아니라 호모 폴리티쿠스가 아니라 호모 이코노미쿠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협회를 조직해요. 상인연합회. 오늘날에도 많은 시장에는 다 상가 번영회 이런 게 있잖아요.
상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 회비도 내고, 그래서 회장도 뽑고, 그래서 회장을 통해서 이 권력자하고 딜도 하고, 그래서 세금 비율도 조정하고, 또는 어떤 보호를 더 추가로 받을 것인지, 기타 등등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해서 상대적으로 자치권을 획득하게 돼요. 이게 도시의 탄생이에요, 도시. 자, 그러니까 이런 도시는 대개 어디에서 발달했냐면 상업의 요충지, 그리고 이른바 정치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요새로부터 먼 곳. 왜냐하면 등잔밑이 어두운 게 아니구나, 이건. 그러니까 멀면 그만큼 이렇게 통제에서 멀어지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개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작은 자치 공동체가 발전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도시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무사들은 사실 글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문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럽의 역사를 보면 상인들은 글을 배워요.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겠죠. 왜냐면 회원들도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비도 걷어야 되고, 자기들이 물건 사거나 팔거나 하면 다 장부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인들은 최소한 글을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글과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후는 사실은 좀 더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도 배우는 거고, 제2외국어도 배우고, 뭐 어려운 거 배우는 거죠. 그러나 중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이 의무교육에서 배워야 되는 건 적어도 셈 할 줄 알고, 글 읽을 줄 알고, 주문 넣고, 주문 왔을 때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상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자는 오히려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까막눈이고. 자, 이 상인들이 자신들의 자치를 뭔가 정당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자가 힘으로 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치의 어떤 현실이 있죠. 이 현실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면, 너 이 새끼 내 땅에서 장사하면서 뭐 어쩌고저쩌면서 막 이렇게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거나, 또는 뭔가 괴롭힌다거나 할 때, 이 상인연합회 회장이 왕과 만나가지고 뭔가 하려면 자기들도 뭔가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때리지 마, 뭐 그만 좀 가져가, 아, 돈 없어, 막 이렇게만 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근거를 찾기 시작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통치자들이 자기가 그냥 성경책만 읽는다고 통치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면 답답하잖아요. 나도 뭔가를 좀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될 방법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갑자기 천점 가가지고 괜히 투자에 귀재, 뭐 무슨 주식으로 몇 배 돈 버는 이런 걸 찾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왕은 결국 자기의 조언자들의 하는 말을 귀 기울인다거나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노하우에 귀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뭔가 알고 싶겠죠? 왕도. 근데 이 시기에 이 상인들이 바로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사하는 법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하면서 터득했어. 또는 협회를 만들어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딴 지역의 상인들을 만나서 장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자신들의 자치라고 하는, 이거는 장사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일종의 통치와 관련된 문제고 정치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정치와 관련한 뭔가 지식이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검색어를 넣고 서치를 하겠죠. 또는 인터넷 서점에서 뭔가를 검색하겠죠. 또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겠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까요? 자, 이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검색어는 뭔가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은 뭔가가 궁금하면 뭘 찾아보나요?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아카이브가 있지만 과거에 그런 의미의 아카이브는 뭐였을까요? 교회?
교회가 아카이브일까요? 교회에서는 심지어 성경책도 사람들이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성직자만 보고 말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당 가면 여전히 그러잖아요. 뭐 그리스도의 피, 뭐 하면서 이렇게 선창하면 따라하고 하는 식이지 뭘 보고 하지 않아요. 라틴어인데, 그리고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 유세차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랑 비슷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답답해도 그걸 알 레퍼런스가 뭔지 또는 아카이브가 어디 있는지 지금 막막하잖아요. 자, 마키아벨리가요, 로마사 논고를 쓰면서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치료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의대에 가면 뭘 배울 것 같아요? 신체 구조부터? 그렇죠. 처음에는 신체 아나토미라고 하는 거죠. 신체의 구조와 각종 부품들을 쭉 분해해 놓고 설명하겠죠. 이게 콩팥이고 이게 뭐고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각종 명칭들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뭐 배워야 될까요? 그 고치는 법을 배우고 고치는 법을 어떻게 배워요? 직접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 고치는 법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실험? 네? 시행착오. 실험, 시행착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임상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금 2년 반 동안 코로나 백신 개발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지켜봤어요. 뭐예요? 유사한 과거에 어떤 코로나 계통의 무슨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거 가지고서 지금 새로 병 걸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전혀 변동이 없네, 또 다르게 약간 반응,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임상 데이터를 쌓아야죠.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수히 많은 치료의 역사예요. 트라이얼 앤 에러죠. 좋게 얘기하면 치료의 역사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인 역사죠. 죽었네? 미안, 쏘리 하고 또 딴 사람한테 또 해보고 해서 어쩌다가 살았어. 이거 어떻게 해서 산 거지? 하면서 이제 치유한 거 아니겠어요? 자, 결국 의학의 핵심이 무수히 많은 어떤 경험의 누적과 축적을 통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밝혀내는 방식으로 지금 발전해 온 거라면,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오랫동안 쌓인 치료, 임상의 경험들을 배우는 것이 결국 훌륭한 의사라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냥 감기 정도면 아무 데나 가고 약국에 가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심각한 병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디 갈래요? 동네에 그냥 갑자기 생긴 병원, 아니면 조선대학교 병원, 심지어 서울에 있는 병원, 또 그냥 이제 막 의사 면허 딴 갓 26세는 불가능하려나? 어쨌든 30세 정도의 의사, 막 개업한 의사, 아니면 나이 한 5, 60 정도 먹은 의사, 경험이 많은 의사, 어떤 사람을 찾아갈래요? 오은영 박사, 왜 유명해요? 이제 의사 면허 딴 지 1년밖에 안 된 신참이라서 프레시하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임상 경험이 있죠. 무수히 많은 어린이와 무수히 많은 어떤 사람들을 뭔가 상담하고 치료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권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본 사람이고, 자기가 스스로 치료하는 임상 경험 데이터가 몇 명밖에 안 된다면 이건 깝깝한 거죠.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성균관대학교 의대, 그러니까 삼성병원의 방사선과 의사 한 분이 베를린에 뭔가 이렇게 교환 교수 비슷하게 해서 와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를린에는 유럽 최대의 규모 병원이 있어요. 샤리떼라고 하는 병원인데요. 유럽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점이 좋으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10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데이터를 거의 1년 안에 다 경험할 정도로 환자 수가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험이 많을수록 훌륭한 의사라는 점에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환자를 만나면 비슷한 환자를 그 전에 만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나 이거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 이런 환자 이런 거야. 라는 것이 딱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법학은 뭘 배울까요? 아까처럼 얘기하면 의학에서 인체 아나토미, 이 신체 구조를 배우는 것처럼 일단 법조문을 배우겠죠.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건 뭘까요? 사례. 판례죠. 판례. 판례. 네, 사례라는 게 결국 케이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실제 어떤 사건이 어떤 식으로 기소가 됐고 어떤 식으로 변호가 됐고 실제로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배워야 내가 기소도 할 수 있고 변호도 할 수 있고 판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똑같은 케이스는 없지만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면 대충 유형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대충 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뭔가 법적으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누구 찾아갈래요? 변호사. 로스쿨 갓 졸업한 변호사? 전관을 찾아가는 이유가 전관이 빽이 있고 힘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전관이라는 말은 경험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소 경험도 많고 판결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해되고 판사들도 검사들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케이스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는 자기 능력에 따라 다루는 케이스 수가 들쑥날쑥하겠죠. 엄청 유능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면 다루는 케이스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심찬 변호사가 아무도 오란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혼자 개업을 이제 막 했어요. 자, 문 열고 딱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럼 이 사람은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훌륭한 법관이라고 하는 것도 법률가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삥삥 도는 이유는 마키아벨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법률가라든지 의사는 다 무수히 많은 경험 데이터를 누적한 결과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더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통치자는 뭘 알아야 할까? 성경 읽으면 되나? 결국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역사는 그런 무수히 많은 정치적 사건들의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마치 의사들이 케이스를 어떤 유형별로 분류하듯이 이건 외과, 이건 내과, 이거는 뭐 무슨 정형외과 또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뭐 병명도 분류하듯이 마찬가지로 법률도 민사, 형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연구하듯이 역사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로마의 역사를 연구했어요. 그 기록이 로마사 논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도시에서 자치를 추구했던 상인들이, 시민들이 이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치를 하고 싶고 자기의 권리,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고 싶은데 그걸 뭘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를 때 자기들이 참조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지식인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구글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조할 수 있는 게 뭐냐? 역사책인 거죠. 그러려면 역사책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 전에 8세기, 12세기 뭐 이런 식으로 거쳐오면서 고전 고대의 문헌들이 스리슬쩍 유럽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12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쉬었다가 12세기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